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대통령님의 꿈인데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다우존스 지수에서도 그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조선 분야뿐만이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 르네상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도 함께 하게 되길 기대합니다. 네, 지난 26일 새벽입니다. 많은 우리 국민분들 한미 정상회담 생중계 영상 지켜보셨을 겁니다. 한미 정상의 첫 번째 이 만남이었었던 것만큼 부담감도 컸고요. 또 실제 난이도도 매우 높았던 회담이었습니다. 자,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 저희가 분석해드리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까지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개원 교수,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우리 두 분의 전문가분들에게 전반적인 총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영식 교수님.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계속 이어졌다는 거 저희가 확인을 또 했었고요. 소인수 회담은 예상보다 조금 더 길어졌더라고요. 이제 이후에는 이제 비공개 회담 이렇게 펼쳐지게 됐었는데 먼저 우리 봉 교수님께서는 크게 또 어떤 걸 느끼셨고 또 총평 전반적으로 평가 한번 해주시죠. 이번에는 이제 방어적 성격이 강한 이재명 정부로서는 한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6월에 대선에 승리했는데 이제 탄핵 정국에서 치러진 대선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인수위원회가 없이 바로 직무에 시작한 정부였죠.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직 8월에 종료되는 90일간의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 유예, 그 전에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해야 되는 굉장히 급박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번째 만남을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위기감이 있었는데 두 번이나 불발됐지 않습니까? 네. G7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공습을 이유로 조기 귀국을 했고 또 나토 정상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시간에 덫이 걸린 게 아닌가 이러다가는 관세 협상이 종료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불발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다행히 관세 협상이 7월 30일에 타결이 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 트루스에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2주 안에 가지겠다, 당선을 축하한다, 공식적으로 축하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는 자체고도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 왜 방어적인 성격의 정상회담이냐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억울하겠습니다마는 트럼프 행정부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이데올로기적으로 중국에 경도된 친중 좌파 정권이다. 그래서 미국이 신뢰할 수 없다는 그런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고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지지를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으로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양 정상이 첫 번째 회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면으로 본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첫 출발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뢰를 쌓았다, 또 오해를 풀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주셨고요. 우리 이정환 교수님께서도 같은 질문입니다. 특히 경제 쪽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경제 쪽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리스크 부분에서 일정한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라는 일단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번 회담의 화두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농산물 분야였는데 네. 농산물 분야에 대한 언급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그 압력에 대해서 구체화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지
보이지 않음으로써 다 추후에 이제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었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고 나면은 이제 이것이 경제 이슈에서 정치 이슈까지 번질 수 있는 크나큰 이슈였기 때문에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행동을 통해서 이제 농산물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하면은 한국 입장에서 또 경제가 굉장히 혼란을 겪을 만한 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았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 같은 것들, 투자를 얼마나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구체적이진 않지만 흔히 말해서 이제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우리 MOU를 하고 조선 산업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조선을 좀 하겠다 이런 큰 메시지를 주는 것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비행기를 수입하겠다든지 혹은 뭐 원자력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이루겠다든지 이 다양한 메시지들이 관세 협상 초기보다는 좀 구체화된 형태로 나와서 불확실성이 조금 줄긴 줄었다라고 아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데 이제 아직 이게 안 나왔다는 얘기는 추후 좀 더 이야기를 할 부분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또 협상 같은 것들을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되긴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경제 이슈는 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정상회담에서는 이번엔 좀 민감한 사안들은 좀 피하는 게 다음 기로 좀 갔던 분위기였었고 그 다음 이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여기에서 이제 경제에 대한 성과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건 저희가 조금 이따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봉 교수님, 우리가 이제 처음에 좀 많이 긴장을 했던 것이 그 소인수 회담을 벌였던 그 위치가 오벌 오피스였고 네네. 거기 이제 젤렌스키가 있었던 또 그 자리였었기 때문에 이제 돌발 변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좋은 평가,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준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돌발 변수가 없이 좀 무난하게 흘렀다라는 뭐 이런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돌발 변수가 있었죠. 하지만 잘 방어하고 오히려 좋은 긍정적인 분위기로 전환한 그것을 높이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백악관 집무실에서 외국 정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외교 관리를 깨는 그런 돌출 행동을 여러 번 보였지 않습니까? 예.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첫 번째 말씀하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미국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리고 JD 벤스 부통령이 왜 미국의 지원에 대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하냐? 왜 군복을 입고 이렇게 백악관에 와서 백악관의 권위를 실추시키느냐? 디그니티. 네, 저 자리입니다, 바로. 예, 예. 바로 저 자리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집무실을 새로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황금색으로 새로 데코레이션 한 게 멋있다. 미국이 다시 위대해진 것 같다. 그리고 백악관의 존엄, 디그니티가 살아난 것 같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준비를 한 것이죠. 두 번째 사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마리포사 대통령이 저 자리에 있었는데 남아공화국이 아니라 콩고에서 일어난 백인 학살 폭력 사태에 대한 자료를 일방적으로 시연하면서 이러면 안 된다. 왜 백인을 차별하는가고 공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마리포사 대통령이 굉장히 궁지에 몰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돌발 행동과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돌출 발언을 하더라도 이것을 그 자리에서 고치거나 반박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굉장히 그 사전에 연습을 하고 간 것 같아요. 돌발 사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정상회담 시작하기 한 3시간 전에 이 전에 있었던 SNS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SNS 사건을 말씀드리는데 한국에서 무슨 일이 나고 있는가, 폭력과 숙청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 방미팀에서 이런 돌발 사건의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국내 정치에 초점을 맞춰야 될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동을 했죠. 그래서 트럼프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잔 와일스 비서실장과의 비서실장 간의 핫라인을 미리 구축해서 이 사건이 있었지만 약 40분 동안에 대동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런 사건이 있다 그러는데 사실이라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지만 한국답지가 않다. 이게 벌써 굉장히 부드러운 태도로 바뀌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주었고 특검 얘기가 나오니까 본인이 시달렸던 5개 사건으로 기소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대선 기간 동안에. 그래서 잭 스미스는 아니냐, 그 이름이 이런 농담까지 하면서 오히려 부드러운 분위기로 가고 나는 당신을 신뢰하고 우리는 당신과 100% 함께한다,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마무리가 지어서 극적인 반전, 긍정적인 분위기로 반전을 이루었습니다. 네. 우리 봉 교수께서 얘기한 그 돌발 변수는 그 장에서 있었다기보다 그 앞에서 일어나서 큰 돌발 변수가 나올 뻔한 것을
오히려 저 오벌 오피스 현장에서 바로 잡았다. 또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많이 또 걱정을 하고 우려했던 부분이 한미 동맹 현대화의 이 이슈였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주한미군의 역할을 막 나중에 중국과의 대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질문까지 오면 어떡하나 이제 그런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이슈는 잘 언급이 안 됐고요. 오히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또 먼저 밝혔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 전략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아주 적절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동맹의 현대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그리고 가장 걸끄러운 이슈인 중국 견제에 대해서 한국이 그거였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압박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재명 대통령이 하지 않을까 우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측에서 전략적인 준비를 참 잘한 것 같아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얘기하기 좋아하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당신만이 지속적인 진정한 평화를 만들 수 있다. 피스키퍼가 아니라 피스메이커. 예. 그리고 여기에 나는 페이스메이커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해서 이런 껄끄러운 이슈를 이야기하지 않고 대부분의 긍정적이고 밝은 대화 시간을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의 얘기로 채웠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얘기를 정상 간의 만남에서 피할 수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긍정적인 톤으로 얘기할 수 있게 분위기를 끈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철저히 준비했고 이것이 이번에 효과를 발휘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좀 보면 이제 국방비는 늘리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한 축이 이제 방위비 협상이었었는데 이게 두 개가 좀 별개 아니겠습니까? 방위비 협상 쪽은 아예 좀 이야기가 없어가지고 이건 뭐 차후에 다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는 그거는 이제 정상회담이 끝나고 기자회견을 할 때 국내 기자가 위성락 안보실장에게 질문을 맞습니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위성락 안보실장의 답변을 보면은 두 가지로 봐야 된다. 넓은 범위에서의 이런 재정적인 분담 그리고 좁은 의미에서의 SMA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스페셜 메저 어그리먼트라고 그러죠. 그런 것을 차이를 둬야 되는데 SMA 부분은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CSI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직접 밝히셨듯이 한국은 국방 예산을 증가할 것이라는 약속은 미국 측에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난하게 끝났고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한 가지 좀 걸리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회담 중에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소유권이죠. 이게 엄밀히 말하면 우리 영토인데 이 소유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게 어쨌든 넘어가게 됐지만 한 번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이상 주한미군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또 주장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후속 보도들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봉 교수님 이게 이제 의도가 뭔지도 궁금하고 앞으로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가지고 주한미군 기지의 소유권을 달라.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고민스럽습니다. 주한미군 기지는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미 측에게 사용 허가를 준 것은 한미 상호 안보 조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답게 네. 새로운 제안을 해서 한국 측에 의중을 떠보는 발언을 했죠. 뭐냐면은 그쪽의 토지 영토 이전을 미국 측에 하면 어떻겠는가. 여러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기지 부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든지 네, 네. 이것은 주권주의를 침해하는 발언이다 이런 해석을 했죠. 그런 해석은 가능하지만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는가를 다른 사례와 비교해 본다면은 논리적인 일관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취임하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외교 전략을 하겠다 하면서 미국이 황금기를 누렸던 20세기 초반으로 돌아가자. 예. 그러려면은 희귀 광물에 대한 그런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을 미국이 유지해야 된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그래서 덴마크령이 있는 그린란드를 미국이 가져가겠다. 히토류 이런 거죠. 예, 히토류 네. 때문에. 파나마 운하에서의 중국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 파나마 운하가 바로 미국의 남부에 있는데 너무 위험하다. 따라서 파나마 운하의 소유권과 관리권도 미국이 가져야 된다. 그건 이뤄냈잖아요. 홍콩 자본을 이제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캐나다도 예. 미국과 이런 무역 분쟁을 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일본 때 주로 편입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야기를 했죠. 많은 반발을 샀습니다. 예.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법도 영토를 가지고 합니다. 미국 기업이 우크라이나 광물 채권권을 가진다. 그럼 우크라이나 영토에 미국 기업이 들어가서 채굴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미국 기업이 거기 있는 한 러시아가 다시 군사적으로 침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도 이루는 것이 아닌가. 근데 지금 광물은 우리한테 반 달라. 뭐 그렇죠. 이런 거겠죠. 네. 광물은 이제 미국 것이 되는 예. 거죠. 그리고 러시아 측에는 돈바스 지역을 넘김으로써 전쟁을 끝내자 그러고 가자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계속해서 두 국가론을 계속 가지고 경쟁하면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이래 가지고는 궁극적인 평화가 오지 않기 때문에 나는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거주민을 강제 이주시키고 그 지역을 국제적인 휴양지로 만들면 영구적인 평화가 오지 않겠는가.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영토를 통해 가지고 영토와 그 이권을 미국이 가짐으로써 해당 국가의 평화가 온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한미군의 기지, 소유권과도 연결을 시켜서 네. 용성과 평택의 미군 기지가 미국 땅이 된다면 그렇죠. 평택 기지가 지금 가장 많이 언급되고 네. 있더라고요. 네. 대한민국은 영원히 완전히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미군이 있고 네. 미국 땅이 거기 있고 미국 돈이 있고 미국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나라가 감히 미국에 대해서 직접적인 군사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한국도 안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론이죠. 근데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그런 논리고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허여하는 것입니다. 프로비전. 이것은 조건부입니다. 예. 이게 소유권, 주권 국가 사이에서 영토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 전혀 아닌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계속 임시적인 방편으로 놔두면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한국과 협상을 해야 되고 동맹국 간의 갈등과 마찰이 있으니까 깨끗이 한번 정리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평택에서 주한미군 공군이 해군이 출격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중국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미국 땅에서 미국 공군이 출격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의 잘못이 아닌 것이죠. 알래스카에서 미군 공군이 출격하는데 그 옆에 있다고 캐나다를 중국이 공격할 이유가 없는 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선 주권 국가로 받아들일 수 없고 한미 상호 안보 조약 제4조와 위반되는 아이디어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철학에 따라서 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툭 던진 건지 아니면 이걸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 그 미군 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이거에 따라 우리도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정답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툭 던진 것인지. 네. 왜냐하면 아직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거주민 강제 이주에 대해서는 미국이 일관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지는 않죠. 그렇죠. 하지만 아이디어는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국에 대해서도 이것을 압박하도록 계속 잔여 임기 3년 반 동안 유지할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소인수 회담이 예상보다 길어졌는데 여기에서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면 한국 측 입장으로서도 그 의중을 충분히 파악할 기회가 있었을 것이고 이번 정상회담은 정상회담을 끝났지만 그 후속 그렇죠. 조치 이제 차원에서 시작이죠. 네. 어떤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경제 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놓고 보면 우리 K조선, 우리 조선업이 없었으면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 교수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조선업이 중간에 레버리지 역할을 많이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K조선에 대한 칭찬이 정말 엄청났고 아예 미국이 우리 한국 선박을 발주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어제는 우리 조선주들 좀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 또다시 좀 조선주들 주가도 상승하고 있는데 K조선업으로 뭉쳤던 한미 정상회담이다. 또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선업이 미국에서 가장 필요한 산업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 선박을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있고요. 이것은 이제 한국에서 만든 선박을 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구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약, 법적인 제약 같은 것들이 있어서 흔히 말해서 75% 부품을 미국 내에 생산해야 된다 이런 법들이 좀 있거든요. 미국에서 만들어야죠. 미국에서 네. 만들어야 되는 이런 법들이 있는데 한국에서 직접 수입하겠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결국 그런 법들을 뚫고 나가서 한국에서 제조를 해서 건조한 군함들을 살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미국의 상선도 필요하고 상선도 또 제약이 있습니다. 미국 내 상선, 국내 상선이 운영하려고 그러면 미국 내 만든 또 이런 제약들이 맞아요. 네. 있거든요. 그런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조선소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것들을 만들고 수입해 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였고요.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또 만들겠다, 미국인 노동자를 쓰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같이 내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한국에 사오겠다는 이야기는 한국에서 조선 건조를 허용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슈의 근본은 아무래도 중국에 비해서 흔히 말해 해군만은 네. 좀 뒤처지고 있는 상황들. 특히나 중국은 어마어마한 조선업을 바탕으로 해서 해군력을 굉장히 빨리 올리고 있는데 미국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하나오션이라든지 HDA, 현대를 중심으로 해서 상선이라든지 군함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자면 미국에 수출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 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제 네. MOU, 조선 관련 MOU가 2건 정도 체결된 정도로 조선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 역시 사실 필요하고 이 흔히 말해서 해군정 같은 것들을 구입할 수 있는 제약들을 적극적으로 풀고 수입해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